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 총리와 확대 양자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민자에 대해 사상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원이 의장 선출을 위해서 두 번째 투표를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울시와 뉴저지 간의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4년 만에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됐지만 4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총리와 확대 양자회담을 갖고 가자 지구내 병원 폭격이 하마스의 책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하마스의 공격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확대 양자회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전쟁 내각 구성원들과 만나 하마스의 공격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더 많은 비극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및 중동 전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하마스의 이중전쟁 범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하마스가 가능한 많은 이스라엘인을 죽이길 원하고 팔레스타인인의 생명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간인 뒤에 숨어 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며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가자지구 내에서는 한 병원이 미사일 폭격을 받아 최소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불분명한 상태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서로를 공격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도착한 직후 가진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병원 폭발의 책임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쪽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지난 7일 기습 공격으로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촉발하고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했다며 이슬람 국가 IS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하고 가자지구 병원 폭발은 다른 쪽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잇따른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재선에 성공하면 이민자에 대해 사상 검증을 실시하고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의 이민자는 금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사상 검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국가의 이민자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거주를 금지할 계획이라며 특히 가자지구와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에서는 누구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마스나 그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지지한다면 실격이라면서 우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으로서 기본 가치를 훼손하며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단체인 헤즈볼라를 찬양하는 사람은 미국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판하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헤즈볼라를 영리하다고 치켜세우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편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슬림의 전면적인 미국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첫 임기에 5개국을 대상으로 이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철회됐습니다. 공화당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원은 의장 선출을 위해서 두 번째 투표를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실시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번에도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199표를 얻어 212표를 획득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에 뒤졌습니다.
후보로 나서지 않은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7표,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5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어제 1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20명이 조던 위원장에게 반란표를 던진 데 이어 오늘은 더 늘어난 22명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 제적 433명의 과반인 217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됩니다. 이로써 공화당 내부 강경파의 반발로 지난 3일 발생한 메카시 전 의장의 해임결의안 처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초유의 하원 지도부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패키지 지원 승인 및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역시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본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한인 뉴욕 시의원 후보들의 재선 성공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올해 본선거에는 한인 뉴욕 시의원 후보들의 재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선거에서 뉴욕 한인사회 역사상 최초로 시의원에 당선된 린디 의원과 줄리원 의원이 각각 23선거구와 26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23선거구 린드리 의원은 공화당 버나드 차우 후보와 대결을 펼칩니다. 23선거구는 퀸즈 오클랜드 가든과 베이사이드 힐스, 프레시 메도우 등입니다.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등 26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줄리원 의원이 공화당 마빈 제프 코트 후보와 대결합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이힐, 퀸즈보로힐 등을 포함하는 20선거구는 민주당 샌드라 황 의원과 공화당 제임스 페이 후보, 더 나은 플러싱당 데니 첸 후보가 3파전을 펼치며 19선거구는 공화당 비키 팔라디노 후보와 민주당 토니 아벨라 후보가 경쟁합니다. 퀸즈 검사장 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민주당 소속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공화당의 마이클 모사 후보, 공공안전당의 조지 그라소 후보와 3파전을 벌이게 됩니다. 11월 7일 본선거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5일 동안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날짜별로 투표소 운영 시간이 달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울시와 뉴저지 간의 5호 협력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한국 문화를 애정하는 주로 알려져 있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한복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또 올해는 김치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는 등 한국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 한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매년 한인 사회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뉴욕 및 내륙 시장으로의 접근성도 탁월해 다국적 기업의 미국 동부 진출 거점으로서 삼성과 LG 미주 본부 등 주요 한국 기업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필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주의 사업 및 투자 환경을 소개하는 행사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양 도시는 경제와 교육, 사회, 관광, 문화,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이날 한국경찰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없이 수수료 지불만으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협약은 체결 후 일주일 후부터 발효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협약이 뉴저지주 한인사회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발언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렌트 부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뉴욕의 주민 가운데 3분의 1은 소득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월세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뉴욕시의 가구 약 34%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에 지불하고 있고 55%는 소득의 약 3분의 1을 아파트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이후 20년 동안 뉴욕시 임차인 대다수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등 계속 월세 부담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월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 위기가 더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가 시 주택 보존국과 센서스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조사 당시 연소득이 3인 가족 기준 약 2만 5천 달러로 연방 빈곤선 이하의 47만 5천 가구 중 84%가 심각한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의 옥사나 미르노바 분석관은 이러한 가구들이 매달 한 번씩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미납된 월세가 늘면서 강제 퇴거 신청이 20만 건을 넘었고 지난해 초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는 1만 건 이상의 강제 퇴거가 실시됐습니다. 뉴욕의 에릭 애담스 시장은 이런 주택 위기 문제에 대응해 향후 10년 동안 50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시가 올해 건설할 계획인 신규 주택은 단 1만 채에 불과합니다. 4년 만에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상환이 시작되자마자 4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리페이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세이브 플랜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족 규모와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세이브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약 2천만 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프로그램 이동 과정에서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사용해 상환액을 계산하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런 오류를 발견하고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확한 상환액 계산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류로 인해 잘못 책정된 상환액이 이미 42만 명의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출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한편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확한 상환액을 계산하기까지는 유예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환액을 과다 지불한 대출자들은 환불을 받을 예정이고 정확한 상환액을 알고 싶은 대출자들은 FSA 웹사이트에서 근사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상환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전해보다 10%가량이 늘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차량 절도 사건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해 100만 대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가운데 남성은 78.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비영리 조직 전미보험범죄국은 지난해 절도가 빈번했던 차종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대형 쉐보레 픽업 트럭이 49,900세대로 1위에 올랐고 대형 포드 픽업 트럭 48,175대, 혼다 시빅이 27,110세대 등으로 절도가 가장 많았던 차종 순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혼다 어코드, 5위에서 7위는 현대차와 기아의 소나타, 아반떼, 옵티마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틱톡과 유튜브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특정 모델을 쉽게 절도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이 유행하면서 해당 모델의 절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형사사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37개 도시에서의 차량 절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5% 증가했다며 증가분 대다수는 현대차와 기아 모델에 대한 절도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와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가 차종별 보험 가입 대비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절도 발생 빈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다찌 차저, SRT 헬캣이 절도 빈도 1위 차종으로 조사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가 10월 말까지 북미 지역 해외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 해외 이산 가족의 기존 신청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미등록 해외 이산 가족 파악과 함께 이산 가족 현안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산 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 조사원에 의한 전화로 진행됩니다. 참여 또는 조사 대상자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산 가족으로 이미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에 이산 가족 신청을 한 사람이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이산가족 통합 시스템 접속 후 신청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16일 자녀가 있는 난민 가족들도 이번 주부터는 난민 보호소 체류 기간이 제한된다며 난민 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자녀가 있는 난민 가족들은 난민 보호소에 머무는 60일 동안 사회복지사 등과 상담하고 망명을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있는 난민들은 난민 보호소에서 30일 체류 제한이 적용돼 온 독신 성인과 달리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체류 제한 없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6일 연방고속도로청으로부터 내셔널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 예산 3,740만 달러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간 고속도로 출구 인근에 직류 고속 충전소 건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뉴욕주는 5년에 걸쳐 약 1억 7,500만 달러를 얻어낼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선 매년 연방고속도로청에 업데이트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내년 말까지 약 20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월렛 허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별 왕따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네바다 등에 이어 교내 왕따 문제가 전국에서 4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는 괴롭힘이 학생에게 주는 영향 부문에서 4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왕따 지속성에서도 7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방과 후 다툼에 연루된 고교생 비율에서도 5위로 꼽히는 등 각종 지표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뉴욕주의 경우 교내 왕따 문제 주별 순위에서 39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